국민들이 듣기에 좀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정책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이라는 거였어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보통 한 3%, 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되거든요. 예. 그 경제 성장률이 2, 3%인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거의 한 16% 가까이를 3년 연속 올리고도 경제가 멀쩡할 수 있는 거냐. 실제로는 2018년에 9.7만 명은 경제 위기 수준의 취업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보면서 쪽지 같은 걸 보내서 너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니네 지금 이게 고용 충격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는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SOC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서 그런 거다 지금. 다른 나라가 안 하는 이유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최병천 소장과 함께하는 불평등 시리즈. 듣고 보면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있는 매우 드문 이야기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정책, 특히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한번 시도했던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또 최병천 소장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가 대체로는 지금까지 주제는 대체로는 핫했습니다만 네. 제목부터 핫한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최저임금 10,000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한마디씩 할 주제가 있고, 그렇죠. 누구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걸 우리는 핫포테이토라고 하죠. 네.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는 건데요. 최저임금 10,000원 정책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12월에 하게 될 대선은 이제 5월에 치르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셨고, 네, 공약 중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약간 이제 경제 정책 전체 기조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국민들이 듣기에 좀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정책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이라는 거였어요. 네. 최저임금 정책과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을 좀 일단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분들이든 뭐 보수에 있는 분들이든 최저임금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저는 뭐 만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부 뭐 이론이나 학계 쪽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근데 다만 그때 논란이 됐던 거는 2020년까지 10,000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최저임금에 무슨 목표가 있는 거가 논란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2%님이 지금 얼마를 버시거나 우리 여기 이제 3%TV나 1%TV에서 얼마를 급여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네. 5천만 원인 사람한테 야, 내가 너 월급 1억까지 올려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 언제까지? 그랬더니 100년 후까지 라고 말하는 거랑 내년에 1억을 올리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최저임금 1억, 너 연봉 1억 정책이 뭐 10년 후에 1억을 주는지 내년에 1억을 주는지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은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것도 마치 연봉을 너 1억 줄게, 근데 뭐 100년 후에 그 정책과 야, 이 시기만 달랐을 뿐이지 그것도 다 1억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저임금 정책은 얼마를 올리냐가 실은 중요한 정책인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를 올리냐. 네. 애초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2017년 소득주 성장론과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이 쟁점이 됐던 거는 2020년까지 10,000원 올리겠다 라고 연도를 콕 집은 게 핵심 쟁점이었던 거야. 그러면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10,000원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2020년이라는 연도를 콕 집어서 이때까지 나는 10,000원 올리겠다.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었다는 걸 좀 먼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2020년까지 10,000원은 좀 두 가지는 다른 이슈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가파른 인상이 전제되어야 하니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이제 보기 쉽게 좀 정리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2017년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대략 계산해가지고 2020년이라는 그 3년 안에 이제 10,000원을 달성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해서 대충 계산하면 3년 합계 54%를 인상을 해야 되고 대략 딱 봐도 한 4,000원 가까이 약간 인상을 해야 되는 거죠. 한 3,600원 정도를. 그러면 이게 대충 계산하면 연평균 15.7%를 3년 연속으로 인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18년도도 15.7%, 그 다음 년도도 15.7%, 그 다음 년도 15.7%를 3년 연속으로 인상을 해야지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 달성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18년과 19년에 좀 이렇게 표를 정리했는데요. 18년과 19년도에는 매우 가파르게 인상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장의 충격, 여론의 반발 생기니까 20년과 21년도에는 거의 뭐 0.몇 프로, 2.몇 프로를 팍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특히 이제 논란이 됐던 건 18년과 19년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좀 정리했는데요. 2018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16.4%를 인상했고, 2019년도에는 10.9%를 인상해서 네. 그냥 단순 합계로 29.1%를 인상했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보통 한 3%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되거든요. 예. 요 시기 즈음에 그리고 이제 대략 한 2010년대 중반경부터 그 경제 성장률이 2, 3%인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거의 한 16% 가까이를 3년 연속 올리고도 경제가 멀쩡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게 실은 이제 문제의식의 핵심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2018년에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계. 여기서 이제 물가 상승률은 보통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CPI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네. 이거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합계가 4.2%, 2.4%에서 대략 이 배율,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계 대비 대 경제 성장률의 물가 합계를 대충 이 배율로 치면 대략 한 4.4배 정도를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합계가 대충 한 3%에서 뭐 크면은 4% 정도 넘지 않는 나라에서 네. 거의 그거에 한 4.5배 가까이 달하는 거를 3년 연속으로 인상했을 때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저는 실은 이제 최저임금 만원 얘기를 제가 저는 이제 국회 보좌관을 했었는데요. 민주당 국회 보좌관을 했었는데 제가 최저임금 만원 얘기를 처음 들었던 시점은 2015년이었어요. 네. 2016년에 4월 총선이 있었고 2017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최저임금 저도 찬성하는 사람인데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만원 얘기를 듣고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때는 특히나 최저임금이 한 뭐 5천 얼마대였어요. 한 5,500원 언저리 좀 할 때였는데 예. 아니 그 최저임금을 이렇게 한 2배 가까이 올리면 경제가 멀쩡하겠냐. 그러면 이러저런 부작용이 생긴다. 근데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접했던 민주당 쪽 많은 사람들 또는 이제 진보 쪽이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만원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우기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원, 우리 뭐 이제 시장 가면 단돈 만원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기 편하니까 대중들과 어떤 이제 그 유권자들,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편하고. 네. 슬로건과 구호로서 잘 그렇죠. 어울리고. 왜냐면 그 이전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의 원래 전통적인 최저임금 입장은 뭐였냐면 중간임금의 40% 또는 한 50% 정도 노동자들이 받는 적정한 중간임금 정도의 50%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원래는 뭐 정확한 용어는 중간임금이라도 안 하고 중위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중위라는 표현도 좀 어려운 표현이죠. 낯선 표현이죠.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중위임금의 50%. 한때는 중위임금 50% 법제화를 주장한 적도 있어요. 원래는. 최저임금 매번 협상하지 말고. 그쵸. 근데 실은 그렇게 정해버리자. 그쵸. 근데 한때 이제 그 노동운동 쪽에서 이제 그런 주장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해 중위임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저도 모르고 이제 우리 경제를 어떤 경제나 해설을 업으로 하시는 이제 이 프로님도 잘 모르시고, 저도 이제 경제에 관심 많은 저도 잘 모를 정도니까. 중위임금이 그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매해 바뀌는 거고 그거의 50%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 고관여층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아무튼 특히 문제가 됐던 건 18년, 19년. 많이 올렸다. 네, 거의 뭐 한 4.5배 가까이 올린 거죠. 근데 이게 성장률과 물가의 합. 네. 이게 실은 명목 경제 성장률인 건데. 그렇죠. 이거와 최저임금이 비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의 4배이면 문제고.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최저임금 뭘 기준으로 야 이건 많이 올렸지. 네. 이 정도면 뭐 그냥 올릴만 하지를 네. 어떻게 판단하자는 겁니까?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논쟁은 경제학 쪽에서 되게 좀 핫한 논쟁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와 관련된 뭐 이제 논문 같은 거 써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그런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심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경제학 쪽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의 핵심 논지는 그리고 또는 그런 어떤 이제 그거는 고용에 너무 많이 충격을 준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데 고용에 충격을 주게 된다. 고용주가 사람을 덜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 정도 쓰는 뭐 적당한 레스토랑 같은 게 있거나 식당 같은 게 있었는데 예. 뭐 최저임금이 한 뭐 6천 원 하다 갑자기 10,000원으로 40% 가까이 올라버리게 되면 10명 쓰던 고용을 뭐 한 뭐 8명 또 9명만 쓰게 된다. 네. 라는 것이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의 좀 비판적인 의견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은 미국은 또 이제 그 주별로 최저임금 다 달라요.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약간 기본 최저임금으로 있고 주별로 이제 약간 플러스 알파 최저임금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그 나라들이 뭐 조금 더 있는 경우도 있고 덜 있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런 건데 네.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에서 경제 성장과 그러니까 명목 경제 성장률이죠. 그거의 한 4, 5배를 예. 실험한 사례는 실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프로님이 질문하신 거는 왜 하필 이게 명목 경제 성장률이냐 하고 왜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하냐? 비교하냐가 저는 이제 그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대충 그게 이제 좀 약간 선진국 비스무리한데 우리가 이제 OECD라고 불리는 나라들 그럼 보통 그거를 그 언저리에서 결정되더라? 그 언저리에서 결정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냥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 엄밀히 말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도 연결되는데요. 그 나라마다 실은 성장률이 다 다르잖아요. 업종마다. 네. 기업마다 요즘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쪽은 성장률이 쫙 올라갈 수도 있고 반도체 내지는 방위산업체 이런 데는 지금 쫙쫙 올라가고 그래서 A산업, B산업, C산업이 있어가지고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 산업들이 있다. 네. 그러면 어떤 데는 경제 그 성장률이 10%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약간 제로 성장인 데가 있다고 치면 엄밀히 말하면 업종마다 기업마다 다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러겠죠.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다 합계의 평균치를 낸 게 경제 성장률인 거잖아요. 명목 경제 성장률. 네, 합계의 평균치를 낸 게 명목 경제 성장률인 거기 때문에 물가랑 실질 경제 성장률 합친 숫자.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봤을 때 그 정도로 가는 게 물론 이제 그 생산성이 낮은 분야 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버겁겠죠. 올려주기가. 올려주는 게. 예컨대 뭐 그 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5%였다. 근데 우리 업계는 그 예컨대 우리 뭐 갑자기 통닭 업계가 이 치킨 업계가 뭐 여러 가지 통닭 파는 데가 여러 군데가 어려워가지고 과당 경쟁이라 등등으로 제로 성장이 가까웠다. 그런데도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나 대략 명목 경제 성장률, 물가가 반영된 성장률만큼은 올려주는 게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되는 노동자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좀 처지 정도는 올려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라는 걸로 좀 이제 이것도 무슨 법칙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법칙은 아니고 근데 대략 이런 거 정도를 고려해서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먼저 그냥 보여드리면요. 그 곧바로 이제 이 프로님이 질문하신 김에 예. 이거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제 우리 그 있는 박사님이 이제 외국 거를 좀 연구를 했던 자료를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보기 편하게 좀 갖고 온 건데요.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에 OECD 국가들 중에서 OECD 국가 자체는 한 35개 국가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 같이 노동조합 조직률도 매우 높고 이렇게 산업별 협상이 발달해 있는 곳은 굳이 최저임금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에 국한해서 몇 나라를 좀 사례를 정리한 건데요. 합산인데요. 2001년부터 2015년에 횟수로 총 16년, 16년 전체에 이제 뭐를 비교했냐면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합계에서의 격차를 비교한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뭐 A라고 표현하고 예. 이 두 개의 합계를 B라고 표현하면 명목 경제 성장률 B라고 하면 네, 이거에 이제 빼기를 해준 거죠. 근데 15년 동안 쌓여 있는 격차가 많아도 마이너스 3이 안 될 만큼 그렇죠. 거의 비슷하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호주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좀 더 낮았던 거고, 예. 여기 빨간색으로 된 나라는 이제 명목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살짝 낮았던 거고, 방금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로 치면 16년치 합계니까 엄청 거의 비슷하게 낮은 거죠. 그러네.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다 이게. 네, 하나는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더 많이 올리는 나라는 흔치는 않다.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여주는 건데요. 대체로는 다 마이너스니까. 네네. 한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4가 이렇게 되고 프랑스, 일본, 영국 정도가 아주 살짝 더 올린 정도. 이 누적 합계를 봤을 때 그런 게 좀 일반적이더라. 라는 걸 네. 이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를 좀 이제 또 하나 보여주는데 한국은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당시 최저임금 논란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라고 표현할 경우 야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게 그 옛날에 보수 정부는 분명히 많이 안 올렸을 거다. 거기는 뭔가 좀 그때 왕창 낮춰가지고 이제 진보 쪽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진보를 지지하는 이제 어떤 유권자분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 역대 정부가 너무 낮게 올렸을 거니까 그러니까 좀 팍팍 올리는 게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좀 많이 올리더라도 균형을 잡는 측면이 있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 많이 올린 게 맞는데 그동안 하도 안 올라가서 이번에 한꺼번에 그냥 그동안 올렸어야 되는 거 거의 한꺼번에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올린 거야. 네. 라는 설명에 그렇죠. 대해서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지표군요.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아닌 게 확실하다. 라는 이제 그 같은 얘기도 한데 실은 아닌 게 확실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명목 성장률보다 덜 올랐으니까 대체로.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한 게 2008년 2월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적용되면 이제 2009년부터 적용되긴 하겠지만, 그럼 여기 이제 A 더하기 B라고 돼 있는 게 실은 이제 성장률과 물가와 성장률 합계인데요. 요 그냥 그 칸만 보시면, 네. 밑에는 최저임금인데 대체로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렸고, 여기는 더 많이 올렸고, 근데 2010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요. 예.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요때는 이제 최저임금이 좀 더 낮게 오르긴 했지만 2010년도에는 예. 대체로는 요 이제 한 두 개 년도 10년도와 11년도를 제외하면 대체로는 박근혜 정부도 이제 최저임금을 명목 성장률보다 더 많이 올렸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예. 노무현 정부 때도 물론 이제 더 많이 올렸었고. 그래서 합계를 내면은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5년에 16년 합계를 내면 네. 합계로 봤을 때 또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8.5%였고 16년 합계 누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명목 성장률의 합계 누적이 7.0이어가지고 7이니까 플러스 1.5였는데 여기서 앞에 보시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는 플러스 1.5인 나라도 실은 별로 없어요. 플러스 1.5인 나라도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물론 진보 정부가 조금 더 많이 올렸을 수는 있지만 보수 정부 때도 조금 더 많이 끌어올렸다.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뭐 보수 정부 때는 최저임금을 낮게 올렸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꽤 많이 올렸고. 그렇죠. 명목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많이 올렸다. 실제로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좀 더 많이 올린 것 같으니 옛날에 못 올린 거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보충해서 좀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를 좀 주장했던 노동계의 고민도 좀 있긴 있었어요. 예. 노동계의 고민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OECD 국가들이 대략 한 7, 8개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평균 대 평균을 비교하면 한국 최저임금과 OECD 최저임금을 이렇게 평균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낮았어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노동계도 다 이제 뭐 좀 엉뚱한 얘기만 한 건 아니고 노동계도 나름 이제 고민이 있을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2000년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그 당시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은 노동자들을 다 합친 거가 평균 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위임금은 노동자들을 나래비 세워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중위임금 또는 중간임금이라 편의상 표현하면 네. 그때 우리나라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22% 정도 됐어요. 예. 평균 임금이 뭐 한 200만 원이었다.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최저임금 한 44만 원 정도 된 거죠. 네. 최저임금 한 합치면은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이 아니라 뭐 근데 2만 원이라 표현하면 돼. 근데 2만 원이라고 치면 한 4,400원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한 22%였는데 OECD 평균은 35%여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한 약간 절반보다 조금 더 되는 정도? 절반보다 좀 더 되는 거였고 중간 임금으로도 대충 비슷했다. 그런데 그래서 실은 역대 정부는 왜 이명박 정부가 됐건 박근혜 정부가 됐건 보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끌어올렸냐면 그 다른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예. 국제적인 비교를 해봤을 경우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 갭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네. 재밌는 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 논란이 2016년 10월 달부터 본격화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는 2017년에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이었던 2016년도, 2016년인데요. 2016년에 우리나라가 OECD 평균과 최저임금이 똔똔이 돼요. 약간 이제 OECD 평균과 한국의 최저임금,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는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네. 2016년에 마침 거의 똔똔이 돼요. OECD 평균이 중위임금의 절반 정도, 50.5% 정도의 수준의 임금을 그쵸. 주는 게 평균 임금으로 보면 최저임금이었는데 40% 정도였고 네. 중임금으로 보면 50%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우리나라 평균 임금의 40%. 드디어 국제 기준 비슷한 거에 중위임금의 50%가 됐다. 똔똔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는 OECD 국가라는 것 자체가 예.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유럽연합 국가들이거든요. 나름 또 한국보다 소득이 다 좋은 나라들이고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한 6, 7% 정도 대충 돼요. 20% 중후반 정도 대충 되는데요. 네.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었고. 근데 유럽에 예컨대 독일과 일본은 자영업자 비중이 10% 정도 되고 미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왜 우리나라는 그럼 또 최저임금은 이렇게 그동안은 낮았고 이렇게 좀 억지로 끌어올렸냐. 그거는 이제 하나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낮았던 것도 있는데 실은 또 보면은 최저임금이 낮았던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영세한 자영업자, 영세한 소기업. 맞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한 규모가 한 우리나라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좀 국제 기준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있는 사람이 거의 한 53% 가까이 되고 5인 미만이 600만 명에 한 뭐 26%, 뭐 10인 미만이 누적으로 한 35%에 한 거의 한 20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한 1,100만 명 가까이가 돼요. 우리나라 전체 네, 취업자 예. 중에서. 그러니까 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OECD 국가보다 최저임금이 낮았던 것도 뭐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요인도 작동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끌어올려서 네. 국제 기준의 상당 부분 이제 그 아까 맞춘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역대 정부는 별로 이렇게 티를 잘 안 내면서 그걸 끌어올렸어요. 조용조용하게. 근데 이제 원래도 국제 기준,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끌어올려서 OEC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 기준과 비슷해진 거죠. 선진국가 기준과 비슷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끌어올린 거죠. 이미 2016년 경부터 국제 기준과 거의 비슷해졌는데 예. 무리해서 비슷해졌는데 그거를 이제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제 거의 한 뭐 4배 가까이 끌어올리니까 그런 점을 보여드리고 실은 좀 취업자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취업자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는 고용에서 충격이 좀 발생했고 이제 어떤 실은 분배에서도 좀 이제 악화되는 충격이 나타나긴 하는데 분배는 뭐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상이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고용은 제가 보기엔 좀 더 명백한 게 있어가지고 고용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려는데요. 요거는 일부러 이제 좀 제 딴에는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보기 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991년부터 네. 2020년까지 일부러 30년을 딱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딱 이제 5 곱하기 6으로 좀 배열을 한 건데요. 5 곱하기 6에 30년 동안 우리나라 취업자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냥 일하시는 분들, 돈 버는 분들을 크게는 노동자 파트와 네. 자영업자 파트 두 덩어리를 나누는 거죠. 뭐 사장님도 노동자로 간주해가지고 네. 자영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가족들도 포함되는 건데요. 이게 대략 우리나라 대략 한 2,700만 명 가까이 보통 되는데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한 이제 그 최근 기준으로 한 2,700만 명인데
연간 그 중에서 얼만큼 늘어나는지 해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 더하기 자영업자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생각하시면 91년도에 56만 명, 이제 단위는 다 만 명 단위로 만들었는데요. 56만, 36만, 22만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근데 제가 이제 보라색 진하게 표시한 연도가 딱 4개 연도가 있어요. 예. 98년도, 2003년도, 2009년도, 2020년도인데 전년 대비 감소한. 그렇죠. 네. 그렇죠. 다 기준은 전년 대비 이제 증감인데요. 늘어나거나 줄어든 거. 근데 이 4개 보라색 진하게 표시한 연도는 딱 4개 연도에 한해서 취업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네. 이 4개 연도는 다 경제 위기가 있던 연도였어요. 97년 11월 달에 IMF 국제금융 이후에 다음 연도 유동성 위기는 이때 이제 부도는 이때 많이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2003년도는 카드 대란이 있었던 다음 연도 2009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연도 네. 2020년은 코로나 경제위기 당해 연도였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경제 쇼크 또는 이제 카드 대란 같은 어떤 이제 쇼크 그런 게 있다면 마이너스이거나 낮은 증감이 이해가 되는데 네. 빨간색으로 표시한 2018년은 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취업자 숫자가 감소했겠냐? 그렇죠. 2018년도는 9.7만 명이라는 수치를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여기를 통틀어서 한 자릿수, 그러니까 10만, 그러니까 한 자릿수, 한 자릿수로 늘어나는 건 요 4개 경제 위기 연도 있던 4개 연도를 제외하면 2018년이 유일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편하게 다시 만든 건데요. 앞에 방금 보여드린 표와 지금 이 표는 이제 같은 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정부별로 배열한 거예요. 네. 앞에 표를 김영삼 정부는 크게는 이제 경제 위기를 제외한 연도, 아까 말한 98년도, 2003년도, 2009년도, 2020년도를 제외한 26년을 여기다 배열한 거고, 그거는 경제 위기 있던 4개 연도도 포함시킨 거인데요. 김영삼 정부는 연평균 김영삼 정부 다 합쳐가지고 44만 명이 늘어났고, 네. 김대중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저효과 같은 게 작동해서 57만 명이 늘어났고, 경제 위기를 포함하면 20만 명이 늘어났어요. 이건 이제 외환위기 때 워낙 고용이 많이 줄어서 노무현 정부는 33, 26만, 이명박 정부는 37만, 박근혜 정부는 35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도까지만 계산할 경우, 네, 그 다음 연도는 제외하고 20만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인데요. 경제 위기를 포함하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취업자 증가가 약 30만 명이었고 경제 위기 있던 연도를 포함해서 요거를 보시면 경제 위기가 있던 4개 연도를 제외하고 보면 대략 한 40만 명이 늘어났어요. 연간? 네, 연간. 네. 전년 동기 대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2018년에 한해서 보면은 9.7만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를 포함하더라도 3분의 1로 줄어든 거고 경제 위기 없던 연도로 보면 4분의 1이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2018년에 9.7만 명은 경제 위기 수준의 취업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표를 보여준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최저임금 만원과 소득주 성장론을 주장하셨던 진보 쪽에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계셨어요. 네. 무슨 제가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지만 아무개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는 통계청 매달 고용 통계라는 걸 발표해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랬더니 고용 통계만 나오면 이제 엄청나게 뉴스가 됐죠 당시에. 이 프로님도 이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나중에 그 중에는 최저임금 만원과 소득주 성장을 세게 주장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교수님들 중에. 그거는 해도 부작용 없다. 미국에서도 했는데 뭐 부작용 없었고 뭐 아무개 교수가 이런 논문도 있는데 부작용 별로 없다는 논문도 많았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9.7만 명이라는 걸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점점점한 보수 언론에서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고용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책에서 그 주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실에 기반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빵명을 기준으로 보면은 9.7만 명이란 고용은 늘어난 거예요. 빵명과 비교하면. 네네. 왜냐하면 빵명은 아니었으니까. 신규 취업자가. 네, 신규 취업자가. 예. 그러나 역대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거죠. 그렇죠. 역대 평균을 경제 위기 있던 연도로 쳐도 30만 명 대비로 3분의 1 토막이 난 거고 경제 위기 없던 40만 명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고용은 늘어났단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늘어는 났는데 네. 예년보다는 훨씬 적게 늘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역대 평균과 비교해야 되는 거지. 예. 빵명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원래 항상 늘어나던 일자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줄어든 그해 2018년이 네. 최저임금 10,000원을 향해서 달려가던 첫 높은 인상률을 발표했던 때라서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안 갖고 왔는데 책에서는 제가 썼는데요. 여기 뭐 책 페이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는 2018년에 정책적 미스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SOC 예산을 3조 원 가까이인가 줄여요. 네. 한 22조인가 가까이 되는 예산을 3조 원 가까이로 이제 3조 원을 날리는 거죠. 3조 원을 줄여버려요. SOC 예산을. 네. 근데 실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념적 편향에 의한 정책인데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토건이었잖아요. 네. 뭐 4대강, 대우나 뭐 이런 게 다 토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진보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토건 예산은 나쁜 거다. 토건 SOC 자체가 SOC라든가 토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좀 이 자체가 약간 좀 적폐 예산의 성격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관여한 분들도 제가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이름 아는 분들 중에도 몇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분들이 SOC 예산은 줄일수록 좋은 거다. 줄일수록 좋은 거고 그 예산을 줄여서 사회복지비 등등으로 써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아무튼 되게 많았어요. 네. 그게 뭐 얼만큼 많았는지까지는 뭐 계량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최저임금도 16.4%를 첫 해년도에 올리게 되고 SOC 예산도 한 3조 원 이상을 줄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SOC 예산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자료에 있는데 고용 유발효과가 꽤 큰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일용직 분들 일자리가 거기죠. 그렇죠. 일용직, 뭐 시간직, 뭐 그런 이제 그 건설 보통 파트라든가 또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납품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로, 다리, 철도부터 제가 18년도에 그때 이제 그 고용 충격이 있을 때 나오는 그 업종별, 산업별 그 일자리 감소분 관련된 기사 같은 걸 쭉 봐도 그런데 건설에서 파급된 분야가 날아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날아가는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2018년도에 역대 한 30년치 평균에 3분의 1 토막 또는 4분의 1 토막이 났던 이유 중에는 최저임금을 팍 올린 거 올려서 하나랑 그런 것도 있고 SOC 예산을 팍 줄인 거. 근데 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정책 모두가 섞여 있다, 영향이. 섞여 있는데 어떤 이념적인 약간 편향, 이념적 편향에 의한 또는 과도한 열정, 예. 또는 이제 뭐 선의를 가졌으나 어떤 정책적인 균형 감각을 좀 상실한 예. 그런 걸로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2018년도에는 거의 이제 이 고용 충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런데 2018년 한 5, 6, 7, 8월경에 네. 2019년도도 SOC 예산을 더 많이 줄이려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청와대 쪽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이제 정부 부처에 파견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예. 한테 막 제가 이제 막 쪽지 같은 걸 보내서 너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니네 지금 이게 고용 충격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는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SOC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서 그런 거다 지금 그건 둘 다 이념적 편향인데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정부가 버거워하고 있는 판국에 SOC 예산을 너무 많이 줄이면 그 내년에 더 커진다 이게. 그러니까 SOC 예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서 좀 SOC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저도 여기저기다 이제 그런 걸 좀 알려줬고. 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알려줄 정도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비슷한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 즈음에 2018년 한 가을경 돼가지고 네. 한 여름 가을경 돼서 그때 이제 아마 저 같은 사람의 의견이 많이 전달됐을 것 같아요. 그때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C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세요. 생활형 SOC.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OC는 SOC인데 옛날 SOC 살려낸다고 하면 민망해지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SOC 안 하자니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 SOC는 SOC인데 옛날 SOC는 아니라는 그렇죠.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고 거기 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가지고는 네. 예산 타당성 검사, 예타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죠. 기획주정부가 이제 주로 해가지고 KDI 등등이 관여해서 하는데
일부 이러저런 지방 균형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산업에서는 예타를 면제하겠다라는 걸 이제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또 이제 예타 면제가 좀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이런 고용 충격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좀 이제 완화시키기 위한.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저는 이제 안 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를 위해서는. 경제와 이제 고용을 위해서는 특히나 경제에서는 특히나 충격이 너무 빠른 거는 항상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제 9.7만 명의 최저임금과 특히 SOC 예산의 대폭 감소 두 가지 사건이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규모의 일자리의 증가 폭을 팍 줄였게 된 그런 거를 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진보 쪽에 있는 많은 경제학 교수님들 중에서 지금 제가 말한 이 일자리 충격을 최저임금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분도 본 적이 없고 아니면 뭐 관계 없을 거다, 부작용 없을 거다 하는 분들은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경제학적으로는 저는 산수 같은 걸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2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근데 경제 성장률이 3, 4%일 때 최저임금을 5%, 6%, 10% 올렸을 때는 부작용이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몇 프로 더 올린다고 반드시 고용을 줄인다는 법칙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마치 우리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4배, 5배 정도로 올려서 그리고 이 플러스로 되면 한 거의 10%포인트 이상을 더 올린 거거든요, 지금. 그 격차로 보면은 2년 합계로 22.5%포인트를 더 올린 거고.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4-5배를 올리고도 멀쩡하다 그러면 저는 뭐 약간 좀 이제 뭐 농담 삼아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4-5배 올리고도 멀쩡한 게 정말 사실이면 경제학적으로 이 좋은 걸 왜 우리나라만 하냐, 이건 유엔 총회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아니면 전 세계 모든 국제기구에 다 가입하도록 하면 전 세계 빈곤 문제나 저임금 노동자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안 하는 이유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게 경제학 교수님들도 경제학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를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구나. 이게 물론 체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괜히 내가 썼다가 또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거친 항의를 당해서 약간 이제 뭐랄까 이 모양새 빠지는 거에 휘말리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이 경제학 교수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진보 쪽 분들 중에서 네. 서로 이제 우리가 뭐 진보는 보수 말 잘 안 듣고 보수는 진보 말 잘 안 듣거든요, 실제 현실에서는. 네. 그래서 내부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데 보수의 문제점은 보수에 있는 분들이 지적을 해줘야 되고 진보의 문제점은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그래도 귀를 좀 기울이죠. 그렇죠. 어느 쪽이든. 그래서 좀 귀를 기울이는데 최저임금 관련돼서 사전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고용 충격이 발생했는데도 별 문제 없다라고 칼럼도 쓰고 주장도 하는 경제학 교수님들은 엄청 많이 봤지만 일단 진보 쪽에. 근데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좀 고용 충격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실제로는 계속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계속 그런 정책적인 오판, 판단 미스 또는 어떤 이념적 편향, 그걸 우리가 교정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일은 알 수 없으니까 이러저런 정책 실험도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정책 실험을 해본 거고, 그리고 정책 실험 자체가 전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닌 게 미국의 루즈벨트의 뭐 뉴딜 정책이라든 이런 것도 다 누군가가 정책 실험을 한 거거든요. 예. 뭐 최초에 하는 거는 누군가가 정책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한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이제 객관적으로, 특히나 일종의 성적표 같은 게 나온 거니까 성적표가 나온 거니까 이 정책의 취지는 뭐 긍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쯤에는 이제 이 정책의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거를 좀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저임금을 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자동차 주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테슬라, 포드, 현대자동차, 회사별 자동차 판매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혹시 최저임금의 효과 중에 지금 당장 1, 2년은 고용을 줄이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라서 최병천 소장님, 당신이 잠깐 1, 2년 그 고용 떨어지는 걸 단기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는 반론은 혹시 없을까요? 당연히 잘 되라고 수술했는데 수술 끝나고 일주일은 아주 기어다니고 정신없죠. 네. 그렇다고 수술하지 말았어야 되냐? 라는 질문은 혹시 없을까요? 그 주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책을 추천하면서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병천이라는 사람의 좋은 불평등을 봤는데 되게 관점이 신선하고 새롭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재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되게 실제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저도 뭐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려고 쓴 책이거든요, 실은. 비판하려고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 책을 이제 추천해 준 것 자체를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관점이 새롭다고 얘기하고 그 뒤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얘기는 그러나 나는 최병천 이 좋은 불평등 책의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연 설명의 한 덩어리 중에 하나가 너무 최저임금의 좀 단기적인 측면만 이 책의 저자는 주목한 것 같고 어떤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순기능은 좀 너무 좀 덜 인색하게 평가한 것 같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났던 다른 교수님이나 뭐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민주당 쪽 분들 중에서 당신은 좀 너무 단기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그 얘기죠. 순기능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장기적인 순기능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팍 올려서 일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다 몰라서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어떤 장기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는 예컨대 2018년과 19년도에 그 최저임금을 많이 그러니까 16.4%와 10.9% 올린 다음에 그 물가가 반영된 경기 성장률을 한 4, 5배 올린 다음에 고용의 충격과 여론의 반발 두 가지가 같이 생겨요. 예. 정치에서는 여론의 반발이 중요하거든요. 당장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지어는 2020년은 물론 이제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때는 0.9%인가를 올려요. 0.9, 1% 정도밖에 안 올려요. 최저임금을. 네. 그리고 예. 다음 연도에는 2% 정도를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한 몇십 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낮춰서 임금을 올려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실제로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도 했었고, 코로나가 터지기도 했었고. 근데 아니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계속 더 올려야 되는 거죠. 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니 2018년, 19년에 16.4%, 10.9% 올렸으면 네.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 그에도 맞아 계속 이제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또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논리에 일관성은 없는 건 확실한데 네. 장기적인 효과는 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게 네. 단기적으로는 힘들어도 네. 그런 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혹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문재인 그럴 수 있죠. 아까 대통령이 수술 얘기가 그러신 건데요. 수술 그런데 그렇다고 5주 연속 계속 큰 수술을 할 수는 없잖니. 네. 뭐 우리 정부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걸 그렇게 계속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 네. 그냥 우리가 개혁을 다 못하고 한 발 물러난 거야. 네. 그 대신 우리가 처음에 성큼성큼 올린 그 2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뒤에 3년을 그만큼 못 올렸던 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그걸 왜 못 올렸냐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할 수는 있으나 문재인 정부 1년차, 2년차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게 그게 잘못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반론은 뭐 여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최저임금이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네. 최저임금이라는 게 과연 어떤 기능을 하기에 올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네. 제도 자체가 왜 존재하는가, 네. 이제 하나에 대한 질문을 이제 같이 던진 건데, 상상을 해보자면 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많이 올린 덕에 네. 많은 저임금 의존형 산업이 죽었죠. 네.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과 그 산업에 갖고 있던 뭐 점포나 혹은 공간들이 네.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분식집 문 닫고 이런저런 영세자영업자 다 문 닫아서 생긴 실업자들 덕분에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혹은 뭐 쿠팡이츠가 배달 기사들을 라이더 산업이 엄청 활성화됐죠. 수급을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 다 일자리 있었으면 그런 배달을 그게 됐겠니? 생각해 보면 그 뒤에 그러면 그 당시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 분식집에서 일하던 알바와 분식집이 망하는 바람에 잠깐 떠돌다가 배달 라이더를 시작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배달 라이더의 수입을 보면 라이더 수입이 더 괜찮은 거 아니겠냐. 그래서 최저임금의 갑작스러운 인상은 뭔가 경제에 충격을 주긴 하지만 그 충격이 뭔가 생산적이고 좋은 결과를 내는 충격일 수도 있고 대체로는 그렇다. 저임금 의존형 산업이라는 걸 계속 살려두면 어떡하냐. 뭐 그런 반론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프로님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 하셨는데, 그건 이제 뭐 산업구조 고도화 또는 이제 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을 상대적으로는 이제 약간 뭐 중임금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경제학적으로 보면 순기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하게 순기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거 역시도 합계 인상,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면 올릴수록 말씀하신 효과는 커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단기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른 그 2018년, 19년은 많이 올렸지만 20년, 21년, 22년은 또 낮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합계로 보면은 역대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린 정도예요. 그렇죠. 5년 임기 전체를 보면은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코로나 경제 위기, 코로나 쇼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도 실은 단기적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기능이라는 걸 전제하고 산업구조 고도와 어떤 이제 임금의 상향,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너무 저임금 의존 형태를 바꾼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건 그의 임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컨대 뭐 우리가 3프로TV나 1프로TV에 하시는 스태프분들한테 올해 임금을 20% 팍 인상했다 하다가 뭐 나머지 한 4, 5년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면 실은 그게 뭐 그 4, 5년 이후에도 효과를 내진 않잖아요. 한번 임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 이외에 또 하나 장기적 순기능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의식을 키운 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죠? 예를 들어서 2018년, 2017년, 18년 이 대선 국면을 떠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3년, 4년, 5년 경우를 기억하는데 그 알바 채용 구직 사이트 중에 알바몬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알바몬이라는 데서 그 텔레비전 광고를 최저임금으로 텔레비전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알바들의 채용을 도와주는 이제 일자리 사이트인데 거기 아예 광고를 최저임금을 지켜야 된다. 캠페인성 광고를 낸 거예요. 옛날에 바카스 광고가 이제 어르신들 지하철 빈자리 앉으면 안 된다라는 걸 한번 이제 바카스라든가 뭐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성 광고를 낸 것처럼.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14년, 15년경에 알바몬의 최저임금 캠페인성 광고, 기업 광고이면서도 캠페인성 성격을 가진 게 많은 알바들한테 그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의식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이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이 쟁점화되니까 그 이제 최저임금 자기가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업주가 그걸 띄어먹는지 안 띄어먹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 중에는 5일을 제대로 출근을 하면 6일차는 그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더라도 주휴수당이라는 걸 하루를 더 줘요. 그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독특한 제도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제도예요. 원래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있다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였고, 저는 지금은 이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에 관한 주휴수당은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때는 맨 마지막에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주휴수당을 플러스 시키면 실제로는 10,000원을 넘었거든요, 시간당으로. 그래서 주휴수당 관련된 분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분쟁이 많아진 거를 좀 좋게 표현하면 알바생들이 권리의식이 생겼다. 권리의식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 또는 알바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거는 어떤 이제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사업주분들도 알게 모르게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극소수인 분들은 뭔가 최저임금을 덜 주거나 아니면 뭐 그 서로 모르거나 그리고 뭐 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권리의식이 있어야지 신고 같은 거라든가 뭐 그 어떤 항의 같은 거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순기능을 이제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거는 단기적 순기능이었고, 예. 그 어차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순기능으로 보면은 이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한 사람이든 반대한 사람이든 당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아세요? 그러면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럴까요? 이제는 예, 이제는 그래서 어떤 노동에 대한 권리의식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긍정성이 있었겠다. 그거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수술이랑 좀 다른 의미에서 당신 건강해야 돼. 살 좀 빼야 돼. 이런 거를 좀 이제 주지시킨 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효과는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 조금 이어서 1시간 정도 좀 더 해볼까요? 아니요, 최저임금은 얘기를 끝내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난번 한 번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불평등이 우리나라가 14년 연속으로 예. 이제 좀 증가했는데 그거를 좀 증가 원인을 인수분해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기도 시기가 있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는데 네. 불평등이 증가하던 시기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